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호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은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이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각 3명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회집단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필기도 많고 이걸 다 외운 다음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어떤 집단은 1차 집단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익사회에 등장하고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라는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1단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개념을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 가지고 특정한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그랬죠. 선생님이 걔를 상황정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학자마다 또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서 집단에 대한 생각은 이 집단에만 속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기에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조금 받아들여야 조금 더 이야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사회집단입니다. 여러분, 사회집단은 2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소속감이나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단 성모여고라는 집단에 속해 있죠. 성모여고에 여러분의 소속감은 우리가 성모인이라는 겁니다. 문지기도 있고 청소도 하고 같은 교복을 입고, 친구들이 오늘 외출증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야자를 좀 빼고 싶은데,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속감을 느끼고 공통의 관심사인 대학 수학능력 시험 혹은 대학 입학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회집단과 다른 개념을 알려주면서 사회집단과 비교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그 야구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야구장을 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공통의 관심사가 있죠. 그 경기 특히나 이제 모 구단이 이기길 원하는 마음,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육성으로 응원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걸 과연 사회집단으로 부를 수 있느냐? 그 야구 경기를 보러 온 관중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서로 모여서 소속감을 갖고 주고받는 건 없어요. 그냥 경기를 보러 왔다가 우연히 만난 거죠. 그들은 나중에 또 그냥 사라지는 거야. 기약 없이. 물론 거기서 만나가지고 팬클럽을 만들기도 하고 뭐 사교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연한 기회에 만나가지고 함께 같은 응원을 한 것일 뿐이지 소속감을 갖고 있진 않다는 거야. 나는 5월 1일 6시 반에 했던 뭐 삼성 라이온즈와 하나이글스 경기를 갔던 뭐 관중으로서 정말 뿌듯하다. 왜? 그때 우리 집단은 끈끈한 마음을 가졌었지.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냥 추억을 가지고 있는 우연한 모임이라고 할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얘입니다. 3명의 학자가 등장해요. 먼저 쿨리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예전엔 테니스라고 했는데 테니에스라고, 이제 실제 그 사람이 살았던 나라 그 발음을 따라서 갖고 온 것 같아요. 다음은 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오늘 한번 제대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쿨리입니다. 쿨리는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가지고 두 집단으로 구분합니다. 여기 있는 접촉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만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1차 집단입니다. 쿨리의 1차 집단은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원초 집단이라고도 불러요. 이거 여러분 지난 시간 5단원에서 배웠던 1차 집단과 거의 비슷한데, 모임하는 모습이 직접적 대면 접촉입니다. 얼굴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정말 대놓고 얼굴을 보는 걸 말해요. 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얼굴을 보는 걸 말하죠. 얼굴을 마주보고 전인격적 접촉을 한다. 이러면 전인격적 접촉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상징적 상호작용을 알려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너는 계등론자야, 너는 갈등론자야, 너는 상호작용론자야 라고 말하는 건 학자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했어요. 사람의 모습은 어제의 내가 내일의 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저런 사람이야 라고 딱 규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활기록부를 쓰면서 선생님이 많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1학년 때 이 녀석이 참 좀 예의 없고 까불고 좀 진지한 모습이 없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고3이 되면서 뭔가 더 진지해지고 성숙해지고 생각이 깊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보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의 어떤 좀 부족한 모습만 보고 그걸 마치
평생 이 친구가 가지고 할 것 같은 것처럼 묘사를 했다. 좀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계속 바뀌고 성장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가져가는,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입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한 면만 갖고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베프가 있고 그냥 적당히 대화만 하는 친구가 있고 우리 반이긴 한데 한 번도 얘기 안 해보는 친구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실제 아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친구는 집에 초대도 하고 생일도 서로 챙겨주고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서로 막 알고 싶어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 친밀도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내 생활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으면,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올 것을 허용하는 정도도 좀 다르죠. 그걸 여러분 혹시 가장 많이 허용하는 정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죠, 가족. 이런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 물론 가끔은 엄마 왜 내 방에 함부로 돌아와가지고 내 방 치웠어? 어? 엄마 왜 내 물건 함부로 치워? 그럼 엄마가 또 얘기하지. 야, 그걸 치운다고 말하는 것도 창피하지 않니? 어? 그게 사람이 사는 방이야? 이렇게 하면서 엄마는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 딸이 볼 때는 뭔가 엄마가 내 사생활을 침해한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엄마 미안하지만 나 불쾌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앞으로 나랑 연락하려면 내 변호사랑 얘기하고 엄마 법정에서 만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야. 우리는 모든 걸 다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잖아요, 가족과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원초 집단 쿨리의 기준에 따르면 가족이 전인격적 집단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인격에, 여러분 다중인격 뭐 이런 말 하잖아. 내 모습이 한 10개가 있으면은 하나만 보여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과 있는데 완벽하게 풀 세팅 해가지고 화장도 다 하고 옷도 깨끗하게 차려입고 얘기하진 않죠. 선생님 사실 지금 집에 있는데 굳이 자켓이라도 하나 더 입은 이유는 살짝 덥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공적으로 좀 영상, 교육 영상이 좀 더 잘 보이게 좀 더 여러분에게 예쁨 받고 싶은 뭐 그런 마음으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가족끼리는 그렇지 않잖아. 부시시하게 그냥 다니기도 하고 편하게 입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걔를 전인격적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 거예요. 결혼식이 생기면 축하도 하고, 왜냐면 좋은 일이니까, 그지? 그럼 가족끼리 좋은 일인데 시기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장례식이 되면 조문도 갔다가 병문안도 가고. 여러분 가족은 가장 가족이 중요할 때가 아플 때죠. 아플 때 내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느냐, 정말 저 사람이 100% 내가 안 돼가지고, 그지? 그 병문안도 가고 안부도 물어봐요. 식사 질문 하잖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예전처럼 뭐 어머니 기침하셨습니까? 진지 드셨는지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물어보잖아. 언제 들어올 거냐? 밥은 먹었냐? 이런 거. 그게 전인격적 집단인 거예요. 이게 없는 집단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업무적으로만 만나는 관계. 문서 처리해가지고 결제하고 승인 받고 뭐 전달 받고 지시하고 이런 관계는 전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물론 뭐 결혼식 가면 축하해주고 장례식 가면 주문해주고 이런 건 있지만은 굳이 뭐 사장이 갑자기 일반 평사원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왜 문자지? 조사원 점심은 뭘 먹었나? 맛있게 먹었길 바랄 뿐이네. 이런 문자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뭔가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런 관계, 그걸 전인격적 관계. 내가 인격이 한 10개 있다. 그러면 그 10개의 모습을 다 보여줘도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게 가족의 이유죠. 여러분 가족 선택하진 않았지만 뭐 가끔 싸울 때도 많고 그렇죠. 미워 죽겠고, 특히 여러분 형제를 생각해 보면은 뭐 내 말을 안 듣는 남동생, 나를 함부로 부려먹는 오빠, 혹은 뭐 자기 옷을 맨날 뭐 내가 입었다고 성질내는 언니라든지 말 안 듣는 여동생 뭐 있잖아, 그죠? 근데 그 가족이 너무 미울 때도 있고 가끔 막 싫을 때도 있어. 그런데 함께 사는 이유는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야. 내가 여동생한테 갑자기 막 잘해. 그럼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둘이 갑자기 친해지니까 보기 좋네. 무슨 일이야? 했어. 그럼 여동생한테 물론 당장은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나 오늘 내일 생일인데 너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러면 나 다음에 네가 생일일 때 내가 해줄게. 물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 아프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걸 여러분 많이 느낄 때가 그런 거죠. 내가 진짜 싫어하는 내 동생이 동네에서 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폭발하는 거야. 내가 평소에 얘가 싫었지만 어디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 우스갯소리로 뭐 내 동생은 나만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뭐
그게 아니라 가족 그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선생님도 부모님한테 잔소리 엄청 듣죠. 가끔 뭐 엄마가 나를 진짜 미워해서 그러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 되냐? 엄마가 나를 미워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걱정돼서. 그러면 또 싸우다 보면은 또 선생님도 엄마한테 막 함부로 말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엄마한테 왜 그랬지? 아 나 진짜 씻을 수 없는 난 불효자야 이러면서 또 엄마한테 또 막 뭐 얘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막 이러는데 근데 뭐 그런 거 같아요.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몇 번 영상 찍을 때 반아이들과 관계 같은 거 얘기 좀 해줬잖아요. 옛날에 참 내가 너무 나는 과도하게 막 해줬는데 아이들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갖고 막 속상한 나머지 막 더 다그치고. 근데 그게 이랬던 것 같아. 나는 아이들은 볼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인 거잖아. 선생님은 학교에서 만나는 존재지. 뭐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은 학교에서 담임으로 활동을 할 때 좀 많이 몰입을 하고 가족처럼 좀 되게 열심히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인격적 관계로 지낼 필요가 없는데 마치 전인격적 관계로 지내는 집단인 양 반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큰 상처를 또 받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접촉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촉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출퇴근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가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원초 집단은 그런 게 아니라 접촉 방식은 다양하다. 통화도 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날 수도 있고 함께 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비공식적인 규범으로 통제를 합니다. 이런 부모님한테 혼나봤죠? 많이 혼나보잖아. 지금도 혼나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했을 때 여러분 아마 제일 큰 걱정이 이거였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안 그래도 잔소리를 하는데 집에서 내가 또 수업 제대로 안 듣는다고 또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지금도 혼나고 있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감옥에 보내진 않잖아. 우리 딸 아빠 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방해하지 마. 어디 아빠한테 지금 그런 말버릇이야? 나와봐. 아, 아빠 화 귀찮게 왜 그래? 아 당신 왜 그래요? 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와봐. 당신이 계속 오냐 오냐 하니까 우리 딸이 저 모양 하냐? 앉아봐. 아빠 왜? 아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번에는. 우리 딸 징역 3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관계인데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냥 잔소리하고 뭐 좀 삐지고. 부모님도 여러분한테 삐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담임할 때 아이들한테 많이 삐져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는데 삐지는 게 공적인 통제는 아니잖아요. 비공식적인 규범으로 또 통제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례는 가족과 또래 집단의 여러분 친구들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쿨리가 말하는 2차 집단은 그럼 뭐냐? 반대죠. 간접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직장이나 그냥 또래 집단이 아닌 얼굴만 아는 친구를 생각해 보면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뭐 직접 안 만나고 그냥 글로 주고받는 관계도 가능할 수 있고요. 뭐 선생님이랑 여러분 관계가 일단 2차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업지향적이다. 일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 사실은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해도 어쨌든 일이잖아요. 그죠? 일인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려고 더 애쓰는 것이지 선생님이 여러분 지금 1차 집단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생쇼하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업지향적이다. 일 때문에. 회사에서 일할 때만 상호작용을 하고요. 좀 수단적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이건 필요할 때만이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아 쟤는 필요할 때만 나한테 얘기해. 또 지가 원하는 게 있나 보지 연락하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필요 때문이잖아. 여러분 사실 아무리 선생님이 영상을 잘 만들고 해도 뭐 온라인 클래스에 계약해서 오늘 쌤 수업이 월요일에 2교시잖아요. 그럼 2교시에 동호쌤 걸 들어야 여러분이 출결이 잘 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듣는 거잖아. 들은 다음에 또 쌤 수업이 어떻다 저떻다가 나오는 거지. 응? 여러분이 만약에 쌤이 이걸 막 그냥 온라인 클래스도 없고 그냥 오프라인 계약이고 코로나도 없었는데 혼자 쌤이 열심히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다고 여러분이 막 126명씩 막 딱 앉아갖고 다 듣는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 물론 뭐 그랬으면 좋긴 하겠지만 공식적 규범으로 통제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밑에 여러분 그냥 참고로 이게 공무원 징계 규정이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파면이 뭐냐면은 잘라서 제일 세 얘들아. 얘가 제일 징계가 세고 얘가 좀 작은 건데요. 파면은 자른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니고 5년인가 그 사람이 다시 공무원에 임용되는 걸 막는. 그럼 파면과 해임 둘 다 자르는 건데 뭐가 차이냐? 이 둘은 일단 일정 기간 이상은 다시는 임용이 안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퇴직금이 파면은 반이 없어져요. 근데 해임은 그대로 나옵니다. 퇴직금, 뭐 연금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얘기고. 정직은 뭐냐면 갑자기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물론 정지되는 기간에 봉급도 제한이 있고요. 감봉은 급여가 깎이는 겁니다. 좀 무섭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공적인 통제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걸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딸 아빠한테 말대꾸 했으니까 이제 아빠 딸 지위에서 파면한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 5단원에서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내가 가입된 집단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섞이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이 집단 역할과 이 집단 역할이 서로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겹치는 경우도 많아갖고 마음의 소가리를 하는, 걔를 뭐라 그랬어? 네 글자로 역할 갈등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점차 1차보다는 2차 집단의 수가 더 증가하고 내 삶에 가족보다는 2차 집단이 미치는 영향력도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례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쌤 저번에 시민단체 정당 한번 언급해드린 적 있죠. 그때 영상 한번 참고해 보셔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0S의 분류입니다. 20S는 결합의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렵죠. 결합의지가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집단을 왜 결성하고 왜 들어갔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1, 2차 아까 쿨리는 만나는 방식이었잖아요. 정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보여주는 관계냐의 차이가 쿨리였다면 20S는 그 집단을 내가 원해서 들어갔느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내 선택과 상관이 없이 뭐 이런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볼게요. 20S의 공동사회는 공동체라고도 부르는데 본질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되게 어려운데 본질 의지가 뭐냐면은 가족은 쉬운데 얘 때문에 헷갈려요. 여러분 또래 집단이 알겠죠? 아무튼 얘는 계약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된 것도 있고 처음부터 그랬던 게 있는 거야. 처음부터 나는 이 집단이네가 있고요. 뭐 좀 지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었던 거야. 요게 두 개가 20S가 말하는 공동사회입니다. 얘는 1차 집단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쌤, 가족은 1차 집단이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또 공동사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를 힘들게 하세요? 내가 안 그랬어. 10S가 있지. 난 억울해. 알겠죠? 나는 그냥 알려드릴 뿐입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합 자체가 목적입니다. 얘는. 아까 말했잖아. 위에서. 가족이 그냥 목적인 거야. 그냥 같이 있으면 미울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많고 이런 거죠. 구성원과 친밀하다. 자, 왜 알려드리면 가족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었어요. 갑자기 동생이 생겨가지고 내 가족이 됐잖아. 내가 뭐 동생, 아빠, 동생 콜 이렇게 동생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동생이 있었고 내 가족이 된 거고 우리 부모님도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자연스럽게 가족이 된 거지. 나를 맞아들이니 많이 뭐 도움과 태어났는데 우리 가족이 될지 말지 오늘 투표로 정한다? 이런 게 어딨어. 근데 얘는 쉬운데 얘가 좀 애매해. 선생님 토래 집단 친구인데 저 친구 선택한 거고 얘는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공동사회 아니지 않냐. 여러분 친구끼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와 덜 친한 친구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친구 관계가 이건 아니잖아. 오늘 우리 친구 모임 면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동우 씨? 네. 왜 우리 친구 모임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어제 집에서도 연습도 많이 했는데 이 친구 집단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저희 가문의 영광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친구 관계 가진 거 아니잖아요. 특히 이 또래 집단은 어떤 또래 집단에 가장 강하냐면 어릴 때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러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들 그 생각해 보시면 그냥 어쩌다가 친구가 된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뭐 너 취미가 뭐니? 난 집에서 게임하는 건데 오 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친구들 없고요. 우연히 내 짝꿍이어서 내 짝꿍 앞자리여가지고 집에 가는데 걔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거야. 이래서 알게 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냥 계약하고 의도를 하지 않고 MS를 팍팍팍 뿌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 얘를 20S는 공동사회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럼 20S의 용어로 이익사회는 뭐냐? 어려운 말로 결사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택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골랐다는 거야. 가족 못 고르잖아요. 친구 물론 고를 수는 있는데 특히 어릴 때부터 맺어왔던 굉장히 긴밀한 그 또래 집단은 고를 수 없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쌤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나한테 고민을 토로하는데 어떤 친구가 있어. 근데 너무 괜찮고 잘 지냈지만 지금은 좀 어릴 때보다 불편했단 말이야. 근데 그 불편하다는 말을 또 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친한 친구로 분류가 돼 있지만 사실 내 마음으로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닌데 공적으로 누가 봐도 그냥 친한 또래 집단으로 그냥 가는 관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 선택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선택한 계약 관계만 이익사회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친구들끼리 개모임 하는 거 뭐 그런 거 이해타산이다라고 합니다. 이해타산은 이거 꼭 돈이 아니고 거기에 참가했을 때 내가 뭔가 그래도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손해만 많고 좋은 게 없으면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내 선택이니까. 수단적 관계고요. 여러분 이거에 감정을 실지 마세요. 이해타산이야. 수단적이야. 저 진짜 저 나쁜 거 아니야? 그 범죄 집단이겠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격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가족과 다르잖아요. 누가 가족을 이해타산으로 생각해? 오늘 아빠한테 더 잘해줘야지. 왜냐면 아빠가 엄마보다 용돈을 100원 더 줬으니까. 이런 게 어딨어. 그죠? 수단적 관계 없잖아. 아 진짜 엄마 요즘에 왜 나한테 짜증내는지 모르겠어. 근데 엄마한테 잘해야 엄마가 나한테 꾸준하게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공급해 줄 테니까. 이런 부류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이런 거 공동사회라고 하고요. 또 전인격적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 집단도 있대.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쌤 아까 전인격적 집단은 나를 모두 다 좀 내보일 수 있는 친밀한 집단이라고 했는데 이거 1차 사회랑 비슷했으니까 20S의 분류로는 이게 아니고 공동사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동호회가 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취미를 막 해야하는 개발하는 집단에 많이 소속돼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뭐 취미, 뭐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취미나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동호회, 그지? 근데 이 동호회는 내 선택이기도 해요. 그 동호회에 가면은 내 취미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해타산도 맞죠. 근데 거기 가면 너무 마음이 좋아. 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저 사람도 좋아한대.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잖아. 그래서 동호회에 가면은 가족한테도 못 내는 또 고민 상담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가능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집단은 동호회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플러스를 보겠습니다.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이익사회들이 있는데요. 이익사회 중에는 동호회와 같이 아까 말했던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공동사회의 기능과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가족과 혹은 어렸을 때 저연령층에서 사귀었던 그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좀 줄고 있긴 하잖아.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공동사회보다 이익사회가 많은 이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공동사회에 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정, 즐거운 모임,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 관계를 원 없이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원하고 있다. 그걸 누가 충족시켜 주느냐? 이익사회지만 동호회 같은 마치 전인격적 관계를 1차 집단처럼 나에게 주는 그 동호회가 줄 수 있더라.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라는 거죠. 이게 내 선택이긴 해요. 또 나올 수도 있어. 동호회가 싫어 이제. 그치만 1차 집단의 또 요소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해타산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게 동호회다. 그래서 테니에스가 말하는 동호회는 이익사회 결사체에 들어가는데 웃긴 게 걔는 쿨리가 말하던 1차 사회에만 특징이었던 전인격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썸너라는 사람은 소속감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돼요. 내 마음에 그들은 우리냐 혹은 그들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편, 네 편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편과 상대방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편도 아닌데 상대방도 아니야. 그냥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때 좀 더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내 집단을 보겠습니다. 내 집단은 일단 여러분 첫 번째를 많이 까먹는데 내가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으면 소속 집단이에요. 맞죠? 근데 소속 집단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집단을. 그냥 뭐 돈 주니까 다녀요. 그냥 내 직장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걔는 소속 집단이긴 하지만 내 집단은 아닌 거예요. 볼게요. 개인이 속해 있는데 강한 소속감이 있어. 내가 너무 사랑해 그 집단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성모여고를 너무 사랑하고 뭐 실제로 그렇죠. 내 가족처럼 이 성모여고가 발전되면은 뭔가 내가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것 같아. 보세요. 성모여고가 샥 올라가면은 선생님도 함께 샥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걔를 내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내 집단 의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드컵 할 때 우리 이미 월드컵 독일 월드컵 2년 전이었잖아. 2018년도 이제 만 2년 다 돼가네. 월드컵 때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대표팀에게 느끼는 여러분 감정이 있죠. 축구를 진짜 싫어하는 내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월드컵 도 그냥 넘어간대. 근데 대체로는 월드컵 되면 뭔가 다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대표팀 응원하잖아. 오랜만에 막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뭐 운동선수들 얼굴도 막 다 알고 이름도 외우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저 선수들 응원하잖아. 열심히 응원하고 막 소리 지르고. 샌도 실제로 그때 우리 저번 월드컵 때 16강 탈락하긴 했어. 16강 탈락이 아니지. 예선 탈락했지. 근데 독일하고 마지막 경기 때 막 울었잖아. 연장까지 가가지고 2대0으로 이겨가지고.
쌤 그때 손흥민 골 넣었을 때 층간소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막 소리 질렀거든요. 쌤 엄마하고 같이 봤는데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는 가끔 허무할 때가 있어요. 응원을 하긴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긴 했지만 그 경기 이겨가지고 이득 보는 것은 그 선수들이잖아요. 사실은 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와 그 선수를 이어주는 접점은 대한민국이라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피를 끓게 하고 막 뜨거운 가슴 한켠에 그 마음을 막 불사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학년일 때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요즘에 뭐 중2병 이렇게 말하는데 중학생 때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쌤 중학교 2학년 때 98년이거든요. 쌤 저번에 말했지만 나이는 계산하지 말고. 그때 우리나라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때는 홈앤드 어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팀이 일본 도쿄에 가서 한번 경기를 하고 그럼 일본 팀이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경기를 한번 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도쿄에 가가지고 이겼어요. 그것도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드라마틱하게 이겼는데 이미 우리는 프랑스 월드컵 진출이 돼 있는 상태였고 일본 선수들은 아마 우리를 이겨야 올라가나 마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우리가 홈으로 우리 홈인 우리나라 잠실에 그 불러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또 3일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2대 빵인가 졌어 일본한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물론 일본한테는 지면 되냐? 물론 그렇죠. 근데 일본에게 우리가 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진 다음에 쌤이 그때 부모님이 다 일 있어서 나가셔가지고 선생님이 안방에서 보고 있었어요. 혼자서. 졌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울었어요. 진짜.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혼자 지금도 기억나. 울면서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이 세운 나라인데 3일절인데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다가 아빠한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막 두들겨 맞았다는 건 아니고 막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뭐 공부해라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생님이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이 바로 내 집단 의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소속 집단이 반드시 내 집단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직하고 싶은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원은 그 회사가 소속 집단이어도 내 집단은 아닌 거죠. 그냥 다녀. 회사 돈 때문에 다니는 거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뭐가 없냐. 내 집단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내 집단 의식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 자아를 형성할 때도 영향을 주고요. 그 집단에 또 헌신적으로 하는 또 경향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학교. 여기에 다 뭐 붙었어? 우리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이게 바로 내 집단입니다. 외 집단은 흔히 그들 집단이라고 하는데 자, 얘랑 비교할 게 있어요. 우리 편이 아니고 다른 편은 전부 외 집단이야? 아닙니다. 다른 편 중에서 내가 좀 싫어하고 경계해요. 그 집단을 외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만약에 속해 있지만 않은 집단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냥 내가 안 속한 집단인 거지 외 집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 있어야 돼. 플러스 이질감, 배타적 감정. 뭔가 싫어. 뭔가 싫고 짜증나. 경쟁의식과 적대감이 있어. 이게 쌤 아까 말한 그거예요. 축구 한일전을 볼 때 우리가 일본 팀을 보는 시선이죠. 뭔가 다른 팀한테는 치면은 화가 나지만 그냥 그러고 말아요. 일본한테는 치면 안 될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일본 팀하고 경기할 때 막 울기도 하고 막 실제로 우리나라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 할 때 도쿄에 가서 경기를 했거든요. 그때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일본이 역전패를 당하니까 막 일본 선수들하고 관중들이 막 망연자실한 얼굴이야. 그랬더니 한 캐스터가 얘기했어요.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이랬거든요. 후지산 일본 산이잖아. 그 캐스터의 멘트 자체에 이 경기는 스포츠 이벤트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캐스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후지산 어떻게 따지면 일본이 자랑하는 산인데 그걸 무너진다? 라는 표현으로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봐. 일본 캐스터가 우리나라에 일본 팀이 와가지고 경기를 해서 3일절에 일본이 이긴 다음에 캐스터가 백두산이 무너집니다 이랬어 봐. 난리 나는 거예요. 백두산은 뭐 북한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쳐볼까? 뭐 한라산이 무너짐, 뭐 대전 같으면 뭐 스카이로드가 무너집니다 이랬어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해서 모든 집단이 외집단인 건 아니고요. 외집단에 대한 경쟁의식이나 적대감은 내 집단 의식을 세게 만들 때 좀 좋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실험법 할 때 그 히틀러 그 아이히만과 함께 유대인 학살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뭐 인종차별주의자지.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외부에 강한 적대적인 외집단을 히틀러가 형성을 함으로써 독일 국민들이 나치라고 하는 자기 말만 듣고 이렇게 뭉쳐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삼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리 있는 분석이죠. 그래서 외집단에 대한 경쟁이 세면은 내 집단끼리는 더 잘 뭉친다는 거예요. 외부에 적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요즘에는 야구를 뭐 쌤은 일단 잘 안 봅니다. 쌤 응원하는 팀이 좀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은 진짜 한화 이글스에 대한 정말 사랑이 크잖아요. 그죠? 저도 한화 이글스 진짜 정을 좀 많이 붙여보려고 그랬는데 싫은 게 아니라 확실히 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응원했던 고향 팀에 대한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언제까지나 그래도 언젠간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화 이글스도 응원하고 있고 진짜 한화 이글스 빨리 좀 한국 시리즈 가가지고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무튼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야구팀도 국가대표팀 만들잖아요. 프리미어 이래가지고 우리 저번에 일본 가가지고 경기에서 이기고 이랬잖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웃긴 게 10개 팀이죠 지금. 각 지역을 연고로 하고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헐뜯고 막 이래요. 비하하는 별명도 부르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웃긴 게 한 팀만 되면은 또 막 그렇게 또 막 칭찬을 해줘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선수 있죠. 여러분 아마 있을 거야. 야구 좋아하는 선수는 상대편에 되게 얄미운 선수 있어요. 막 되게 미워. 우리 팀하고 경기할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 막 달리게 하고 도로에서 막 점수 얻고 수비도 홈런인 것 같은데 그 선수가 막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지고 막 잡아내요. 밉잖아. 근데 그 선수가 재밌게도 국가대표 팀이 돼가지고 우리 편이 되잖아요. 그렇게 잘해요. 또 그 마음이 또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외부의 적으로 인식될 때는 막 정말 미운데 야구팀이 되면 외부의 일본 팀 같은 외부의 강한 또 외집단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강해지는 거죠. 그거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꽤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가족, 그들 학교. 자, 내 집단 의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개념 플러스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썸너가 다른 집단에 대해서 경쟁의식이나 배타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소속 집단에 대해서는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아, 진짜 쟤네 별로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더 좋아지는 거죠. 서로 막 비방하면서. 여러분 아마 뭐 쌤도 그랬지만 나와 좀 가까운 사람들끼리 뭉쳤을 때는 그 말만 하는 건 아닌데 외 집단을 헐뜯고 비하하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또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지? 그러면서 그걸 여러분 절대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더 끈끈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내 집단 의식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고요. 대신 아까도 말했잖아. 왜 쌤이 우리 집단에서 상대편을 너무 지나치게 욕하고 헐뜯으면 안 되냐고 했냐면 지나치면은 이게 자민족 중심주의가 되거든요. 그 극단적인 사례가 히틀러였잖아.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들은 뭐라 그랬지? 탈아시아론인가?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나와요. 탈아론이라고. 좀 어처구니없는 얘기인데 자기들은 아시아가 아니래. 그래서 나머지 덜 떨어진 아시아 나라들을 지들이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썸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잠깐 끊고요. 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